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부모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끝없는 고통의 근원이 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그곳에서 오히려 깊은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하지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주제를 꺼내려 합니다. 바로 자기의 성부모, 즉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여정과 그 과정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 트라우마 유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효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심지어는 부도덕한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불효나 이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때로 한 인간이 자신의 온전한 삶을 되찾기 위해 내릴 수밖에 없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자기 보호의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아마도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가족, 특히 부모와의 교류를 제한하거나 중단할지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수없이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엄청난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 죄책감은 거대하고 무겁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오랜 시간 반복된 상처 끝에 내린 결론이었기에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물론 가끔 부모님이 그립고 잘 지내시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 고통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이죠. 다시 침묵을 깨고 연락을 취하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결코 충동적이거나 상대를 벌하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고민합니다. 이것은 너 때문이 아니야, 우리 관계 때문도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침해당한 경계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이것이 바로 그 결정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상대를 벌주기 위한 침묵 시위 같은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처벌도 복수도 아닙니다. 이 결정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아닌 결정을 내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괜찮기 위해 더 이상 나를 괜찮지 않게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인 셈입니다. 자기의 성 부모 밑에서 자란 성인 아이들은 대부분 경계선이 반복적으로 침해당하고 자존감이 산산조각나며 자율성이 파괴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이겨서 힘을 얻는 게임 같은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빼앗겨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여기서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것이 반드시 정신과적 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경계선 성격 장애 등 다른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강한 자기애적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기의 성부모는 매우 능숙한 조종자이자 감정적 통제자이며 가스라이팅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데에도 도사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순교자로 포장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렵고 까다로운 자식 탓으로 돌리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의 학대는 너무나 교묘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때로는 의사나 교사, 심지어 사회복지사까지도 그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전문가들조차 수줍음이 많은 아이와 정서적으로 위축된 아이의 차이를, 반항적인 아이와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는 아이의 차이를, 그리고 문제아와 도움을 요청하며 자멸하는 아이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받는 아이의 위험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도록 훈련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자기의 성부모가 교묘하게 들려주는 이기적인 이야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나며 생긴 심리적, 정서적 상처는 우리의 정신과 자아상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깁니다.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예측 불가능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친구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들의 혼란스러움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편안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어린 시절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연인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를 빛나게 해줄 때,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줄 때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레스토랑에서 올바른 포크를 사용하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잘 키운 자식의 증표인 것처럼요. 그럴 때마다 부모의 끄덕임이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가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저 가구처럼, 의자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면 우리는 가혹하게 처벌받았고 모든 것이 우리 탓이라고 믿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부모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생각 자체와 싸워왔습니다.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하고 자책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사자의 소굴로 돌아가 화해를 시도하고 그들의 눈에 더 나은 자식이 되려 애쓰고 그들을 위해 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에게 닿을 완벽한 방법을 찾는다면, 만약 내가 더 나은 자식이었다면, 만약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다면, 만약 내가 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만약 내가 더 날씬하고 더 똑똑하고 더 부자였다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요. 만약이라는 이 생각들이야말로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패턴에 우리를 계속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수십 년간 똑같은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는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자 자기 존중의 행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부모와 연을 끊은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연로하신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와는 상관없이 노년의 부모를 맹목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학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비난은 특히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끊는 것이 우리를 수년간의 통제와 수치, 학대와 무효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 아이를 치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 입은 채로 분리된 아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가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바로 그 아이가 자라난 모습이며 그 아이의 연장선입니다. 내면 아이를 치유한다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니까요.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당신이 더 이상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화롭게 경계를 설정하며 살아갈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될 때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다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서 과거와 같은 학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우리의 성인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시작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성인기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자기애적이고 학대적인 환경에서 그 뿌리를 내립니다. 이러한 트라우마 유대 관계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의존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째, 혼돈에 대한 의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트라우마 유대 관계는 혼돈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혼돈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은 관계의 격렬함 슬로트 이바제니에 예측 불가능한 혼돈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예측 불가능성이 혼돈을 정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언제 다시 혼돈이 시작될지 몰라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격렬함 슬로트 이바제니에 그리고 화해와 이별을 반복하는 패턴이 사랑으로 착각되지만 사실 이것은 트라우마 유대를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둘째,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트라우마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카멜레온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꿉니다. 조종과 학대가 반복될수록 자아는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상대방의 잔인한 행동이 내 탓이라고 믿게 되거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욕구를 억누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는 역학이 형성되어 당신을 다른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오직 상대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는 자율성을 서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잠식하며 트라우마 유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셋째, 정서적 의존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당신의 독립심과 판단력을 갉아먹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와 같은 사소한 결정조차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상대방의 인정이나 지시에 의존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상대가 반대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너와는 맞지 않아라며 두려움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림으로써 당신이 정서적으로 계속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경제적 의존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돈, 직업 또는 소비를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경제적 의존을 만들어 관계에 더욱 종속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공동 계좌를 고집하며 당신의 씀씀이를 감시하거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능을 켜두라고 강요하며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바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당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구세주처럼 나타나 도와주지만 그 도움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더 책임감 있지 못했다며 정서적으로 수치심을 주거나 자신을 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깨닫게 하려는 교묘한 조종이 뒤따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조종과 강압적 통제, 그리고 학대에 기반한 독성적인 애착일 뿐입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혼돈 속에서 자랐다면 혼돈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린 시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면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파트너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자율성과 자존감의 결여가 있습니다.
이 결핍이 우리를 낭만적인 환상을 품고 트라우마 유대 관계로 이끌며 이것이 사랑이라고 굳게 믿게 만듭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길고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진짜이며 당신의 감정은 타당합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지지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 평화와 온전한 치유가 깃들기를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부모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끝없는 고통의 근원이 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그곳에서 오히려 깊은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하지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주제를 꺼내려 합니다. 바로 자기의 성부모, 즉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여정과 그 과정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 트라우마 유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효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심지어는 부도덕한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불효나 이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때로 한 인간이 자신의 온전한 삶을 되찾기 위해 내릴 수밖에 없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자기 보호의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아마도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가족, 특히 부모와의 교류를 제한하거나 중단할지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수없이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엄청난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 죄책감은 거대하고 무겁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오랜 시간 반복된 상처 끝에 내린 결론이었기에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물론 가끔 부모님이 그립고 잘 지내시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 고통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이죠. 다시 침묵을 깨고 연락을 취하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결코 충동적이거나 상대를 벌하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고민합니다. 이것은 너 때문이 아니야, 우리 관계 때문도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침해당한 경계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이것이 바로 그 결정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상대를 벌주기 위한 침묵 시위 같은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처벌도 복수도 아닙니다. 이 결정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아닌 결정을 내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괜찮기 위해 더 이상 나를 괜찮지 않게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인 셈입니다. 자기의 성 부모 밑에서 자란 성인 아이들은 대부분 경계선이 반복적으로 침해당하고 자존감이 산산조각나며 자율성이 파괴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이겨서 힘을 얻는 게임 같은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빼앗겨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여기서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것이 반드시 정신과적 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경계선 성격 장애 등 다른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강한 자기애적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기애성 부모는 매우 능숙한 조종자이자 감정적 통제자이며 가스라이팅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데에도 도사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순교자로 포장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렵고 까다로운 자식 탓으로 돌리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의 학대는 너무나 교묘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때로는 의사나 교사, 심지어 사회복지사까지도 그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전문가들조차 수줍음이 많은 아이와 정서적으로 위축된 아이의 차이를, 반항적인 아이와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는 아이의 차이를, 그리고 문제아와 도움을 요청하며 자멸하는 아이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받는 아이의 위험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도록 훈련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자기애성 부모가 교묘하게 들려주는 이기적인 이야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나며 생긴 심리적, 정서적 상처는 우리의 정신과 자아상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깁니다.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예측 불가능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친구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들의 혼란스러움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편안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어린 시절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연인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를 빛나게 해줄 때,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줄 때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레스토랑에서 올바른 포크를 사용하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잘 키운 자식의 증표인 것처럼요. 그럴 때마다 부모의 끄덕임이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가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저 가구처럼, 의자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면 우리는 가혹하게 처벌받았고 모든 것이 우리 탓이라고 믿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부모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생각 자체와 싸워왔습니다.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하고 자책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사자의 소굴로 돌아가 화해를 시도하고 그들의 눈에 더 나은 자식이 되려 애쓰고 그들을 위해 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에게 닿을 완벽한 방법을 찾는다면, 만약 내가 더 나은 자식이었다면, 만약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다면, 만약 내가 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만약 내가 더 날씬하고 더 똑똑하고 더 부자였다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요. 만약이라는 이 생각들이야말로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패턴에 우리를 계속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수십 년간 똑같은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는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자 자기 존중의 행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부모와 연을 끊은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연로하신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와는 상관없이 노년의 부모를 맹목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학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비난은 특히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끊는 것이 우리를 수년간의 통제와 수치, 학대와 무효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 아이를 치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 입은 채로 분리된 아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가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바로 그 아이가 자라난 모습이며 그 아이의 연장선입니다. 내면 아이를 치유한다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니까요.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당신이 더 이상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화롭게 경계를 설정하며 살아갈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될 때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다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서 과거와 같은 학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우리의 성인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시작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성인기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자기애적이고 학대적인 환경에서 그 뿌리를 내립니다. 이러한 트라우마 유대 관계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의존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째, 혼돈에 대한 의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트라우마 유대 관계는 혼돈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혼돈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은 관계의 격렬함 슬로트 이바제니에 예측 불가능한 혼돈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예측 불가능성이 혼돈을 정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언제 다시 혼돈이 시작될지 몰라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격렬함 슬로트 이바제니에 그리고 화해와 이별을 반복하는 패턴이 사랑으로 착각되지만 사실 이것은 트라우마 유대를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둘째,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트라우마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카멜레온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꿉니다. 조종과 학대가 반복될수록 자아는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상대방의 잔인한 행동이 내 탓이라고 믿게 되거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욕구를 억누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는 역학이 형성되어 당신을 다른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오직 상대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는 자율성을 서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잠식하며 트라우마 유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셋째, 정서적 의존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당신의 독립심과 판단력을 갉아먹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와 같은 사소한 결정조차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상대방의 인정이나 지시에 의존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상대가 반대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너와는 맞지 않아라며 두려움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림으로써 당신이 정서적으로 계속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경제적 의존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돈, 직업 또는 소비를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경제적 의존을 만들어 관계에 더욱 종속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공동 계좌를 고집하며 당신의 씀씀이를 감시하거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능을 켜두라고 강요하며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바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당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구세주처럼 나타나 도와주지만 그 도움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더 책임감 있지 못했다며
정서적으로 수치심을 주거나 자신을 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깨닫게 하려는 교묘한 조종이 뒤따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조종과 강압적 통제, 그리고 학대에 기반한 독성적인 애착일 뿐입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혼돈 속에서 자랐다면 혼돈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린 시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면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파트너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자율성과 자존감의 결여가 있습니다. 이 결핍이 우리를 낭만적인 환상을 품고 트라우마 유대 관계로 이끌며 이것이 사랑이라고 굳게 믿게 만듭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길고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진짜이며 당신의 감정은 타당합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지지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 평화와 온전한 치유가 깃들기를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부모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끝없는 고통의 근원이 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그곳에서 오히려 깊은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하지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주제를 꺼내려 합니다. 바로 자기의 성부모, 즉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여정과 그 과정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 트라우마 유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효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심지어는 부도덕한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불효나 이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때로 한 인간이 자신의 온전한 삶을 되찾기 위해 내릴 수밖에 없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자기 보호의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아마도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가족, 특히 부모와의 교류를 제한하거나 중단할지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수없이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엄청난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 죄책감은 거대하고 무겁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오랜 시간 반복된 상처 끝에 내린 결론이었기에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물론 가끔 부모님이 그립고 잘 지내시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 고통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이죠. 다시 침묵을 깨고 연락을 취하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결코 충동적이거나 상대를 벌하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고민합니다. 이것은 너 때문이 아니야, 우리 관계 때문도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침해당한 경계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이것이 바로 그 결정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상대를 벌주기 위한 침묵 시위 같은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처벌도 복수도 아닙니다. 이 결정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아닌 결정을 내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괜찮기 위해 더 이상 나를 괜찮지 않게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인 셈입니다. 자기의 성 부모 밑에서 자란 성인 아이들은 대부분 경계선이 반복적으로 침해당하고 자존감이 산산조각나며 자율성이 파괴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이겨서 힘을 얻는 게임 같은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빼앗겨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여기서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것이 반드시 정신과적 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경계선 성격 장애 등 다른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강한 자기애적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기의 성부모는 매우 능숙한 조종자이자 감정적 통제자이며 가스라이팅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데에도 도사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순교자로 포장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렵고 까다로운 자식 탓으로 돌리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의 학대는 너무나 교묘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때로는 의사나 교사, 심지어 사회복지사까지도 그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전문가들조차 수줍음이 많은 아이와 정서적으로 위축된 아이의 차이를, 반항적인 아이와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는 아이의 차이를, 그리고 문제아와 도움을 요청하며 자멸하는 아이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받는 아이의 위험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도록 훈련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자기의 성부모가 교묘하게 들려주는 이기적인 이야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나며 생긴 심리적, 정서적 상처는 우리의 정신과 자아상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깁니다.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예측 불가능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친구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들의 혼란스러움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편안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어린 시절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연인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를 빛나게 해줄 때,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줄 때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레스토랑에서 올바른 포크를 사용하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잘 키운 자식의 증표인 것처럼요. 그럴 때마다 부모의 끄덕임이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가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저 가구처럼, 의자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면 우리는 가혹하게 처벌받았고 모든 것이 우리 탓이라고 믿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부모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생각 자체와 싸워왔습니다.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하고 자책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사자의 소굴로 돌아가 화해를 시도하고 그들의 눈에 더 나은 자식이 되려 애쓰고 그들을 위해 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에게 닿을 완벽한 방법을 찾는다면, 만약 내가 더 나은 자식이었다면, 만약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다면, 만약 내가 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만약 내가 더 날씬하고 더 똑똑하고 더 부자였다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요. 만약이라는 이 생각들이야말로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패턴에 우리를 계속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수십 년간 똑같은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는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자 자기 존중의 행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부모와 연을 끊은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연로하신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와는 상관없이 노년의 부모를 맹목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학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비난은 특히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끊는 것이 우리를 수년간의 통제와 수치, 학대와 무효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 아이를 치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 입은 채로 분리된 아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가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바로 그 아이가 자라난 모습이며 그 아이의 연장선입니다. 내면 아이를 치유한다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니까요.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당신이 더 이상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화롭게 경계를 설정하며 살아갈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될 때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다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서 과거와 같은 학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우리의 성인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시작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성인기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자기애적이고 학대적인 환경에서 그 뿌리를 내립니다. 이러한 트라우마 유대 관계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의존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째, 혼돈에 대한 의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트라우마 유대 관계는 혼돈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혼돈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은 관계의 격렬함 슬로트 이바제니에 예측 불가능한 혼돈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예측 불가능성이 혼돈을 정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언제 다시 혼돈이 시작될지 몰라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격렬함 슬로트 이바제니에 그리고 화해와 이별을 반복하는 패턴이 사랑으로 착각되지만 사실 이것은 트라우마 유대를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둘째,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트라우마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카멜레온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꿉니다. 조종과 학대가 반복될수록 자아는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상대방의 잔인한 행동이 내 탓이라고 믿게 되거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욕구를 억누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는 역학이 형성되어 당신을 다른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오직 상대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는 자율성을 서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잠식하며 트라우마 유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셋째, 정서적 의존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당신의 독립심과 판단력을 갉아먹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와 같은 사소한 결정조차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상대방의 인정이나 지시에 의존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상대가 반대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너와는 맞지 않아라며 두려움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림으로써 당신이 정서적으로 계속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경제적 의존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돈, 직업 또는 소비를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경제적 의존을 만들어 관계에 더욱 종속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공동 계좌를 고집하며 당신의 씀씀이를 감시하거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능을 켜두라고 강요하며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바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당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구세주처럼 나타나 도와주지만 그 도움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더 책임감 있지 못했다며 정서적으로 수치심을 주거나 자신을 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깨닫게 하려는 교묘한 조종이 뒤따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조종과 강압적 통제, 그리고 학대에 기반한 독성적인 애착일 뿐입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혼돈 속에서 자랐다면 혼돈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린 시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면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파트너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자율성과 자존감의 결여가 있습니다. 이 결핍이 우리를 낭만적인 환상을 품고 트라우마 유대 관계로 이끌며 이것이 사랑이라고 굳게 믿게 만듭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길고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진짜이며 당신의 감정은 타당합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지지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 평화와 온전한 치유가 깃들기를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부모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끝없는 고통의 근원이 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그곳에서 오히려 깊은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하지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주제를 꺼내려 합니다. 바로 자기의 성부모, 즉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여정과 그 과정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 트라우마 유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효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심지어는 부도덕한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불효나 이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때로 한 인간이 자신의 온전한 삶을 되찾기 위해 내릴 수밖에 없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자기 보호의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아마도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가족, 특히 부모와의 교류를 제한하거나 중단할지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수없이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엄청난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 죄책감은 거대하고 무겁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오랜 시간 반복된 상처 끝에 내린 결론이었기에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물론 가끔 부모님이 그립고 잘 지내시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 고통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이죠. 다시 침묵을 깨고 연락을 취하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결코 충동적이거나 상대를 벌하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고민합니다. 이것은 너 때문이 아니야, 우리 관계 때문도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침해당한 경계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이것이 바로 그 결정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상대를 벌주기 위한 침묵 시위 같은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처벌도 복수도 아닙니다. 이 결정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아닌 결정을 내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괜찮기 위해 더 이상 나를 괜찮지 않게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인 셈입니다. 자기의 성 부모 밑에서 자란 성인 아이들은 대부분 경계선이 반복적으로 침해당하고 자존감이 산산조각나며 자율성이 파괴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이겨서 힘을 얻는 게임 같은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빼앗겨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여기서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것이 반드시 정신과적 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경계선 성격 장애 등 다른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강한 자기애적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기의 성부모는 매우 능숙한 조종자이자 감정적 통제자이며 가스라이팅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데에도 도사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순교자로 포장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렵고 까다로운 자식 탓으로 돌리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의 학대는 너무나 교묘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때로는 의사나 교사, 심지어 사회복지사까지도 그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전문가들조차 수줍음이 많은 아이와 정서적으로 위축된 아이의 차이를, 반항적인 아이와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는 아이의 차이를, 그리고 문제아와 도움을 요청하며 자멸하는 아이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받는 아이의 위험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도록 훈련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자기의 성부모가 교묘하게 들려주는 이기적인 이야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나며 생긴 심리적, 정서적 상처는 우리의 정신과 자아상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깁니다.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예측 불가능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친구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들의 혼란스러움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편안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어린 시절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연인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를 빛나게 해줄 때,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줄 때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레스토랑에서 올바른 포크를 사용하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잘 키운 자식의 증표인 것처럼요. 그럴 때마다 부모의 끄덕임이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가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저 가구처럼, 의자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면
우리는 가혹하게 처벌받았고 모든 것이 우리 탓이라고 믿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부모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생각 자체와 싸워왔습니다.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하고 자책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사자의 소굴로 돌아가 화해를 시도하고 그들의 눈에 더 나은 자식이 되려 애쓰고 그들을 위해 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에게 닿을 완벽한 방법을 찾는다면, 만약 내가 더 나은 자식이었다면, 만약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다면, 만약 내가 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만약 내가 더 날씬하고 더 똑똑하고 더 부자였다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요. 만약이라는 이 생각들이야말로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패턴에 우리를 계속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수십 년간 똑같은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는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자 자기 존중의 행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부모와 연을 끊은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연로하신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와는 상관없이 노년의 부모를 맹목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학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비난은 특히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끊는 것이 우리를 수년간의 통제와 수치, 학대와 무효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 아이를 치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 입은 채로 분리된 아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가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바로 그 아이가 자라난 모습이며 그 아이의 연장선입니다. 내면 아이를 치유한다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니까요.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당신이 더 이상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화롭게 경계를 설정하며 살아갈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될 때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다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서 과거와 같은 학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우리의 성인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시작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성인기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자기애적이고 학대적인 환경에서 그 뿌리를 내립니다. 이러한 트라우마 유대 관계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의존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째, 혼돈에 대한 의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트라우마 유대 관계는 혼돈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혼돈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은 관계의 격렬함 슬로트 이바제니에 예측 불가능한 혼돈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예측 불가능성이 혼돈을 정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언제 다시 혼돈이 시작될지 몰라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격렬함 슬로트 이바제니에 그리고 화해와 이별을 반복하는 패턴이 사랑으로 착각되지만 사실 이것은 트라우마 유대를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둘째,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트라우마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카멜레온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꿉니다. 조종과 학대가 반복될수록 자아는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상대방의 잔인한 행동이 내 탓이라고 믿게 되거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욕구를 억누릅니다.